새로운 영화 소식과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무비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이 지난주에는 미국의 거장 감독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프랑스 영화의 또 거장 감독과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의 거장 감독 스탠리 큐브릭 전시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이제 이번 주는 프랑스입니다. 예, 바로 이제 프랑스 거장 감독 필립 가렐과 관련된 전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월 28일까지 열리는 전시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전과 그리고 필립 가렐 회고전입니다. 예, 이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은 프랑스 감독 필립 가렐의 작품 세계를 현대미술과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고요. 그리고 필립 가렐 회고전은 이제 프랑스의 이 유명 감독 필립 가렐의 전작 14편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립 가렐 감독의 영화와 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이라는 말씀이신데, 기자님, 예전에는 이렇게 영화 감독들에 대한 전시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네. 요즘에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요즘에 영화 감독들에 대한 삶과 영화를 재조명한 전시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 감독과 관련된 전시가 언제 있었나. 한 2013년에 팀버튼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팀버튼 전시 이외에는 별로 저도 생각이 나는 전시가 없는데요. 이번 이제 필립 가렐 전시의 경우에는 2015년 그리고 2016년이 한국과 프랑스 한불 상호 교류의 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감독들의 전시가 한국에서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필립 가렐 감독의 전시회 저희 카메라가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감독 필립 가렐 감독님의 35mm 작품을 16편을 엄선해서 디지털로 복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복원한 작품을 상영하면서 3편의 흑백 영화를 전시 형태로 재구성해서 전시와 상영이 함께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녀는 조명 등 아래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1985년 작품인데, 저희 제7 전시실 공간 전체를 35mm 영상기로서 상영이 됩니다. 아마 전시 공간에서 영화를 보시면은 극장에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S'il y a une chose que je regrette vraiment, c'est qu'on n'ait pas fait ça. Oui, je te crois que tu as décroché. C'est comme une bonne coïncidence puisque c'est. 꼭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직접 영상이 돌아가는 것도 보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Loving you weather times are good and bad. I'll be your side. Come on. 네, 영상으로만 봐도 이 흐름에서 자유분방하고 새로움이 느껴지는데요. 필립 가렐이라는 감독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필립 가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자 포스트 누벨바그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감독입니다. 누벨바그라는 말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누벨바그는 우리말로 새로운 물결, 뉴 웨이브라는 그 말인데요. 195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는 관습적인
어떤 영화 만들기를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일련의 젊은 감독들이 프랑스 영화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었고 또 영화적 형식의 자유분방함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네. 예, 필립 가렐은 아까 이제 포스트 누벨바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운 물결이 한바탕 프랑스를 휩쓴 뒤에 등장하게 된 영화 감독입니다. 네. 네, 누벨바그 열풍이 한번 휩쓸고 난 다음에 그다음 영화에 한 획을 그은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벨바그 아니죠 필립 가렐 감독이 네. 떡잎부터 좀 달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까 잠시 그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필립 가렐이 16살에 영화를 그러게요. 처음으로 네. 만들었다고 아까 그 나왔었죠. 네. 예, 이때 당시에 그 누벨바그의 거장, 또 다른 거장 감독이었던 장리 꼬다르의 알파빌이라는 영화를 본 뒤에 학교를 그만두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다르네요. 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전적 그리고 실험적, 시적인 영화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청춘의 사랑과 고뇌를 넘어서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자전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밌는 게요. 필립 가렐은 종종 영화 속 주인공을 자신의 분신으로 내세우거나 가족들을 직접 영화에 출연시키곤 합니다. 예, 지난해 국내 개봉한 영화 질투를 예로 들어보면 이 영화는 필립 가렐의 아버지 모리스 가렐의 삶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영화이고요. 또 필립 가렐의 아들이자 프랑스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콘적인 배우인데요. 루이스 가렐이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고 또 실존주의에 대한 고찰을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생산한 그런 감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 전에서는 필립 가렐의 흑백 영화 3편을 관통하는 고독과 침묵, 찬란한 절망의 이미지를 영상 설치물로 재구성합니다. 필립 가렐의 회고전에 가시면 이 세 작품을 또 이제 영화로 현대미술이 아닌 영화로 그 감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술과 영화 어떤 점이 다른지 그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 영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갑게 다가온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전시회 가시면 프랑스 영화의 진수를 한번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의 거장 감독 필립 가렐의 전시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소식도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다음 소식은요. 한국 배우 이병헌 씨가 올해 2월 28일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이제 시상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네. 네, 이병헌 씨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아카데미 측에서 이병헌 씨 쪽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발표자로 참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이 왔다. 네, 그래서 참석할 거라고 이제 전했는데요. 우선 이제 어떤 시상자로 나서게 될지는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청받은 그 한국 배우는 이제까지 전무하기 때문에 화제가 더더욱 되고 있습니다. 네, 출연작 내부자들도 엄청난 흥행을 했고 또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청받은 것도 이병헌 씨 입장에서는 굉장한 겹경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한국 배우의 아카데미 시상식 초청,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된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물론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이제 아카데미 쪽이나 이병헌 씨 쪽에 공식 발표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병헌 씨가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부터 그 레드 더 레전드, 그리고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까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온 그런 한국 배우라는 그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최근 아카데미에서 일련의 논란이 있었는데 연기 부문 후보에 그 백인 배우들만 올라가는 네, 맞아요. 이유로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비난에 시달렸었는데요. 배우 윌 스미스, 스파이크 리 감독 등이 시상식을 보이콧하고 또 업계의 비난이 커지자 지난 1월 22일이죠.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아카데미 회원 중에 여성과 소수인종의 비율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병헌 씨와 같은 이제 아시아 스타에 대한 그런 초청 뒤에는 이와 같은 아카데미에 고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인종차별 논란이 안 있다는 되죠.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뭐 거의 최고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명한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병헌 씨가
시상자로 나온다고 하니까 28일이라고요. 네. 그날 또 본방으로 좀 챙겨봐야겠네요. 네. 다음은 신작 영화 소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작품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나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이성민 씨가 주연을 맡고 또 심은경 씨가 로봇의 목소리를 연기한 그런 작품이죠. 로봇 소리라는 영화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영화에 로봇이 나오면 SF인가요? 네, SF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소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로봇은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로봇이 아니라 그게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로봇의 등장으로 그게 전개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삐리리리 그런 로봇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삐리리가 뭐예요? 그 삐리리리 로봇이 맞긴 한데요. 네. 상당히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줄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화의 주인공은 해관입니다. 이성민 씨가 연기하는데요. 그는 10년째 실종된 딸 유주를 찾아서 전국을 헤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정체 모를 로봇이 나타납니다. 각종 언어의 능통함은 물론이고 통화 기록을 사용해서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보며 해관은 이 로봇이 자신의 딸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느낍니다. 한편 추락한 위성의 행방을 추적하던 국정원 직원 진호는 해관과 함께 있는 로봇이 그 위성일 거라 확신하고 로봇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네. 네. 이게 딸을 찾아서 떠나는 이성민 씨의 모습과 또 같이 동행하는 로봇 소리. 네.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삐리리리 로봇이라고 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궁금하네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네.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이 로봇 소리라는 영화의 매력 포인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영화는 전형적인 휴먼 드라마일 것 같은데 네. 전형적인 그런 휴먼 드라마로 흐르지 않고 귀엽고 엉뚱한 매력의 이 로봇과 또 이제 정말 무뚝뚝한 전형적인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관 사이에 로드무비로 가닥을 잡으면서 참신함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해관이 로봇에게 소리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던데 그 마치 이제 반려동물처럼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어색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일상성 짙은 연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줘왔던 배우 이성민의 공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한 움직임 대신에 동작은 무척 단순하되 귀여운 목소리를 가진 로봇 소리를 지켜보는 것도 거슬림이 없습니다. 영화는 두 캐릭터의 개성을 확실히 구축한 다음에 지극히 보수적인 아버지와 또 뜻이 다른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뒤늦은 만남이라는 한국적 정서와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관람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네, 이성민 씨와 로봇 소리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 로봇 소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신작은 헐리우드 영화라고요? 네, 이 영화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네. 네, 개봉 첫날이었던 어제 28일 날 무려 60% 이상의 그 예매율을 기록하면서 우와. 극장가의 강력한 경쟁작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영화 쿵푸 팬더 3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거 쿠프 팬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전혀 싸움은 하나도 못할 것 같이 생긴 그 배 나온 팬더가 네. 결국 싸움을 너무 잘해서 드래곤 워리어로 성장을 하잖아요. 네. 야, 근데 이게 벌써 3편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도 또 이 포가 네. 적하고 싸우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적은 등장을 하죠. 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상당히 또 변화를 겪는 이 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쿵푸 팬더 3에서 주인공 포는 운명처럼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 맞나요? 국수를 네. 먹다가 역시 그 먹다가 네. 그 아버지 미쉔을 만나게 되고요. 팬더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팬더 빌리지로 가게 됩니다. 우와. 거기에서 포는 어릴 적 결혼을 약속했던 운명의 상대 메이메이를 만나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요. 3편에 새롭게 등장한 악당 카이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포는 먹고 굴러다니기에도 바쁜 팬더들을 네. 쿵푸 마스터로 훈련시키는 운명과 맞닥뜨립니다. 네, 포가 전편에서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드디어 자신의 동족을 찾았군요. 이번 영화에도 그럼 볼거리가 역시나 많겠죠? 네, 많습니다. 예, 이번 편에서도 각종 그 쿵푸 사부들과 악당 카이 등 새로운 캐릭터들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 그 포의 동족들, 팬더들을 그 성격까지
그 포를 쏙 빼닮은 팬더들의 등장을 가장 이제 볼거리로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예, 넘치는 흥과 여유를 지닌 이 팬더들은 마치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의 포를 보는 것처럼 밝고 낙천적인 매력을 자랑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쿵푸 팬더 3가 중국과의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답게 전편보다 중국적인 색깔이 짙어졌다는 겁니다. 네. 예, 러닝타임 내내 동양 철학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를 강조하고 또 팬더의 서식지인 사천성, 청성상 등 중국 내부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 장소들이 형상화돼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또 이번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아버지와 포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궁금해요. 평생 오리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랬는데 또 이제 정말 자기를 닮은 그 친아버지랑 양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벗어나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처럼 전편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을 해나가는 포의 모습을 네. 지켜보는 것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가 성장을 했네요. 이 쿵푸 팬더 3가 이렇게 기세 좋게 극장가에 등장한 거는 우리 어린이들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예, 온 가족이 함께 극장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영화 소식 만나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